미국에 대항하는 연대, 이거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중국도 꺼리죠. 그러나 나밖에 없다. 지금 시진핑밖에 없다. 네. 반서방 연대. 그거를 과시하는 그게 이제 열병식에서 보여준 최신 무기들이거든요. 네. 우리도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인 압박이 온다면 피하지 않겠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한테도 보내고 계가 대담하게 미국과 맞서고 있으니 나의 편이 되어달라는 네. 다른 국가에 대한 메시지도 보내는 거죠.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사진은 중국, 러시아, 인도 모디랑 찍고 한 번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네. 다양한 형태의 반미, 반서방 연대를 이끌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미국에 발출한다. 주식 투자 요즘 따라 더 고민되시죠? 이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줄 멘토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톰 리 대표의 적중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최근 톰 리 대표는 세계 최고의 이더리움 투자기업 비트마인을 이끌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월가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톰 리 대표의 이야기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토크 콘서트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9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미국 주식 주도주와 이더리움 투자 방법에 대해 톰 리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모두 떠납니다. 대학도, 일자리도, 사람도 모두 서울로 떠나갑니다. 그렇다면 지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프로는 생각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유명한 전문가를 쉽게 만나고 그들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는 없을까? 전국의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관계자 여러분, 유명 연사 섭외가 어려우시다면 3프로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보세요. 강연을 준비 중이라면 3프로의 기획력을 활용하시고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교육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연락처 또는 메일로 문의 주세요.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1954년 그때도 전승기념일 때 천안문 막루에 마오쩌둥 옆에 김일성 주석이 섰습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항미 원조 전쟁의 혈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한 70여 년이 지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 옆에 김정은 위원장이 섰습니다. 이번에 간 정상들 보면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다른 정상들 다 놔두고 왜 김정은 위원장을 세웠을까요? 바다 건너 누구 보란 듯이요, 그죠? 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 누구 보란 듯이 네, 맞습니다. 그런 의도도 있을까요? 당연히 그게 핵심이죠. 내가 부르니까 금방 오잖아. 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푸틴하고도 사이가 좋고 김정은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 안에 좀 만나고 싶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별 반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승절 때 와라. 그러니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정학적 영향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가 밀리지 않는다라는 걸 또 한편으로 보여주면서 네. 사실은 전승절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전부터 브릭스라든가 특히 그 전승절 행사 전날 잘 아시는 SCO 상하이 협력기구 네. 회의를 천진에서 열었어요. 베이징 옆에서. 그러면서 인도의 모디 총리를 불렀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주로 공급망과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승절은 아무래도 정치 안보적 차원이 강하다면 SCO 같은 경우는
경제적 차원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상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림을 딱 붙여가지고 결국은 지금 누구 보란 듯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미국에 대항하는 연대 이거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중국도 꺼리죠. 그러나 나밖에 없다. 지금 시진핑밖에 없다. 네. 반서방 연대 그거를 과시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사진은 중국, 러시아, 인도 모디랑 찍고 한 번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찍고 그러니까 네. 다양한 형태의 반미, 반서방 연대를 이끌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미국에 발출하는 이제 이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텐진에서 무디 총리와 푸틴, 시진핑 주석의 3인의 사진은 그렇죠. 우리 언론도 어디선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신냉전 시대의 서막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미국의 일방주의 때문에 특히 우리가 2년 전에 캠프 데이비드 협의를 했잖아요. 그걸 보고 이거는 아시아판 나토다, 소다자주의로 우리를 압박하는 거고 이렇게 비판을 한 입장인데 자기가 나서서 반미연대를 만들기는 굉장히 꺼려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에 거의 유일하게 대항하는 국가가 지금은 중국입니다. 네. 그 사실 어제 열병식 끝나고 나서 일부 그 미국 제품에 대해서 또 관세를 또 매겼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도 또 안 진다고 또 관세를 맞불 관세를 또 하는 거거든요. 못 봤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지금 이제 11월까지 타결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미중 간에 이런 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전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미중 관세 협상.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중국은 물러나지 않겠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랬고 이제 더 이상 중국을 압박하지 않을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트럼프가 했거든요. 뭐 더 이상은 안 하고 우리가 협의 잘해서 할 거고 시진핑도 만날 생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낮은 자세에서 예.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되게 좋은 말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으로서는 약간 담대함을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침 또 이런 전승절 행사를 통해서 네.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들을 이렇게 모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도 이만한 이 소위 지정학적 영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체가 네. 그게 꼭 뭐 북중러 구도 이걸 안 만들더라도 상당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도, 뭐 글로벌 사우스나 뭡니까 브릭스 플러스나 네. 큰 블록으로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블록화할 수 있고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인도, 러시아, 중국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낄 자리는 아닌데 레벨이라고 할까요? 네, 네. 하지만 보면 권위주의 정권이고 핵 보유국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경제를 지금 뭐 서로 기름 사주고 가스 사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발만 얹을 수 있다면 이거는 뭐 무조건 얻는 게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외교, 안보, 핵 이런 것들은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큰 틀이고 네.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민생이거든요. 지금 이제 북한도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뭔가 성과를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9차 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곧. 그러면 5년마다 꺾어지는 이런 당대회에서 뭔가 과거에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하는데 그게 이제 경제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중국과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핵심도 뭐냐 하면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종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끝났을 때 과연 러시아로부터 받는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지 네. 이거에 대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이후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대목에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중국이 볼 때 북한이 말을 안 듣습니다. 사실은 안 네. 듣는데 이런 다자무대에 초청을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내가 맞아 강성대국이고 핵 보유국이고 미사일 보유국인데 이제 나도 동북아에서의 나름대로 전략적 지위를 내세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약간 주동적으로 간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소위 이 자신들의 이익을 좀 챙겨보려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데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북한이 국제 제재를 받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왜? 국제 제재를 받는 국가들과 교역을 하거나 뭘 하면은 미국과 관계되는 데는 전부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유엔 제재 있고 미국 제재 다 그렇죠. 따로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면서 북한을 용인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런 어느 임계점에 딱 가면 그 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슬금슬금 도와주는 거하고 내놓고 완전히, 도와주는 네, 거. 다르죠.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대놓고 선을 넘어서 도와준다면 이거는 이제 진짜 미국과는 또한 척을 걸음 질 더 수밖에 멀어지는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모디 총리가 50%의 관세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요 이유는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했기 그렇잖아요. 때문에 그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과 중국 인도 정상회담도 하고 SOC 활동을 다 하면서도 전승절에는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임계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네요. 네. 하루만 더 있다 가면 네, 되는데. 되는데 일부러 피한 거예요. 그걸 또 중국도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게 불편해지면 그 화살이 중국한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외교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메시지지만 나 갔어 시진핑이랑 텐진에서 푸틴이랑 악수하고 왔어. 그렇지만 그 이상은 또 안 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모디 총리도 중국 가면서 일본을 먼저 들렀다 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미국을 의식한 포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쿼드라는 게 그 이제 아시아 지역의 네. 큰 틀인데 거기에 인도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우리랑 협조하네 이러면 안 되니까 일본도 가서 우리가 할 거는 나 한다. 다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우리 스스로 극복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게 이제 임계점은 안 넘는 거죠. 그건 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임계점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애초부터 중국과 인도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원래 이게 중국은 뭐 용이 대표하고 이 인도는 코끼리가 대표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용과 그 코끼리 상자를 써서 네. 용과 코끼리의 대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소위 아시아 지역의 어떤 패권 흐름에 인도도 절대 소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고 특히 모디 총리는 그걸 약간 민족주의 차원까지 끌어내면서 대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미국과 척을 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천안문 막루 위에 이 외교의 역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네, 54년 건가요? 59년 건가요? 네, 요거는 54년 겁니다. 54년 두 명만 올라가 있는 네, 네. 마오와 김일성 주석. 저 때는 어떻게 둘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 때는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네. 이제 중국은 조선을 원조했잖아요. 미국에 대항해서.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그야말로 혈맹으로서의 감사 표시고 이제 초청을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중국도 신생 국가로서 네. 다른 나라를 뭐 불러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저렇게 둘이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때의 천안문 막루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또 오른편에 섰거든요. 뭐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게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중국 건국 10주년 때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주의 진영의 최강국은 소련이었죠. 네.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옵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의 아버지로 부르는 뭐 주울레, 그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설 때는 네.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김일성 주석은 조금 이제 옆에 바로 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80주년 행사 때는 딱 지금 이제 좌청룡 우백호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시진핑을 중심으로. 근데 사실은 이게 70주년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갔을 때는 시진핑의 좌측에는 중국의 지도자 원로들, 은퇴한 지도자들, 예를 네. 들어서 장저민, 호진타오가 섰었고 이제- 오른쪽에 푸틴, 그다음에 박근혜 이렇게 네, 됐었어요. 그렇게 5명이 네. 보였죠. 그렇게 이번에 보니까 보였는데 5명은 인도네시아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어디였더라? 저기 중앙아시아 어디 네, 저 네. 카자흐스탄인가요? 네, 이렇게 네. 서 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번에는 왜 그 좌측에 중국의 당정 원로가 서야 되는데 왜 안 섰냐 하면 우선 장저민은 사망을 했고 호진타오는 뭐 초청을 했겠지만 일단 안 나왔고 그럼 그 원로 중에 가장 이제 고위가 후진타오 시절에 총리를 했던 원자바오 총리예요. 전 네, 총리. 네. 그런데 시진핑 옆에 쓸 수는 없잖아요. 급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걸 너무 좀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당정 관료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좌측의 김정은, 우측의 푸틴 이런 이제 세 명의 소위 권위주의 연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을 전 세계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연출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재밌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하면서 시진핑 권력 이상설, 뭐 심지어 실각설까지 그랬죠. 나왔었잖아요. 네, 네. 뭐 확인되지 않은. 그런데 짱요시아도 그 주석단, 그 막루단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 결국은 통제가 다 되고 있다라는 거를 그러네요. 또 은연중에 보여주는. 그러니까 반미 반서방 연대를 하면서 네. 북한을 끌어들이는 이제 회복. 북한을 끌어들였다는 거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놔두면 북러가 밀착이 되고 만약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으면 남한에 대한 영향력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매번 그러잖아요. 뭐 그러네요. 북중 네. 관계 얘기 할 핵심이 때 중국한테 가서 부탁을 하잖아요. 뭐 남북 네. 문제가 우리 편에 어려우니 서달라. 그런데 네. 그게 안 되면 우리한테 훈수 둘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또 그렇게 되는 예, 거예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으로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필요했고, 그럼 이제 북한도 뭐 경제적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하는 게 필요했다. 네. 이제 이런 구도로 이해를 하면 큰 흐름은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BBC가 제가 적어왔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싶어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일부러 분노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게 뭐 우리가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면을 봤을 때 CNN도 열병식에 사용된 첨단 무기들보다 주인공은 김정은이었다 이렇게 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김정은이 사실은 그 다자외교 무대는 안 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을 북한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신냉전 다극화 시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냉전이 이미 시작이 됐고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자신이 이 냉전 시대에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게 정당화되거든요. 그리고 극도 네. 다극화다 이제 뭐 미 옛날에 소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단독으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어야 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도 강국이지만 네. 군사 행동 혼자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네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동북아에서 이 지역에서 나도 핵 보유국이고 강력한 미사일 보유국으로서 전략적 지위가 있음을 알아달라 하는 거를 사실은 미국에도 얘기하지만 중국과 러시아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미국과 한국한테 자신의 위상을 스스로 강조하는 거지만 중국과 러시아한테도 나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는 나라다라는 거를 김정은은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자르게 받아들여진 거 나온. 아닙니까? 그러니까 셋이서 사진을 찍은 거죠.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공식화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죠.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중국이 주도하는 중국, 북한, 러시아 3자 구도가 형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 제재를 받는 국가예요. 중국은 스스로 정상 국가잖아요. 네, 자유무역 하자고 네.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다자 질서를 네. 강조하는데 내가 굳이 나서서 이걸 규합을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일 삼각 공조를 신냉전을 추동하는 아시아판 소나토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또 다른 축을 만들면 그야말로 이건 신냉전의 고착화로 네.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중국한테 큰 부담이 됩니다. 또 하나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난 빌미를 주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을 하잖아요. 내가 왜 압박을 하느냐? 봐라. 제가 지금 저런 일을 자꾸 한다. 중국이.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도 힘들어지고 권위주의 정권 모아서 그것도 셋이 핵을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저렇게 뭉쳐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내가 중국을 압박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중국으로서는 도망갈 길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 3자 구도를 만드는 데는 중국이 매우 주저한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1대1 관계로 가면 자신이 훨씬 더 우위에 있거든요. 중국, 북한 관계, 중국, 러시아 당연히요. 관계. 네. 그러면 굳이 자기가 나서서 이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 뭐 북핵을 용인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런 다자 무대에 가서 자기가 불법 핵 개발국이지만 네. 가서 악수하고 다니고 그러면 표면상으로는 불법 핵 개발국의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니까 네. 어쨌든 그 국제 무대에 데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그거를 마치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거야말로 일본의 핵무장, 한국의 핵무장, 또 나아가서 대만의 핵무장까지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다. 그러니까 큰 틀만 만들고 그 내부적 연대 그리고 세 나라가 다 동상이몽이잖아요. 그죠? 예. 네. 북한도 핵 무력이 제대로 완성이 되고 군사 기술이 확대되면 베이징 말 잘 안 들을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잘 들은 적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원래 경쟁 관계죠. 원래 경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중국은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북중러 삼국회담은 왜 안 하지? 애초부터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지 않았다. 뭐 저도 다른 데서도 그렇고 글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지금 이 대목에 그거는 중국한테 필요한 게 아닌 거죠. 골목대장은 해야 되고 이 동네에서의 패권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는 하지만 교역국가이기 때문에 판을 절대 깨는 일은 그렇습니다. 하지 않는다 이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제조 국가거든요. 네. 물론 아직 물건을 뭐 팔아야지 네. 돌아가는 나라잖아요. 그럼 안 팔리면 그리고 또 미국에다 팔아야 되고 유럽에 팔아야 되고 소위 서방에 팔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컨테이너 야적장에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쌓여 있으면 생산도 안 되죠. 생산이 안 되면 실업률 올라가죠. 네. 그러면 근로자가 취업을 못하면 소득이 안 생깁니다. 소득이 안 생기면 중국이 얘기하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자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지죠. 부동산 시장 지금도 어렵지만 절대 회복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큰 틀은 결정적으로 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예시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투이불파. 싸우긴 하는데 깨지는 않는다. 투이불파. 예, 그런 네. 표현을 씁니다. 투이불파. 그러니까 쪽박을 깨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흘러갈까봐 뭐 히토류 카드라든가 이런 걸 네. 꺼내지만 히토류가 필요한데 안 사가면 히토류 광산이 망하는 거죠. 아주 쉽게 야. 얘기하면. 정말 적절한 예시입니다. 예. 네. 그럼 그런 거는 중국이 바라는 판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견제 수단과 이런 건 되지만 그거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나 미국한테 안 팔아. 미국도 엄청난 손해를 보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국가가 관리하는 이 히토류, 네. 뭐 덩샤오핑이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자. 이랬는데 그거가 제대로 자원으로서의 효용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면 그거는 중국한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역효과가 난다. 그거를 약간 겪었었습니다. 2010년도에 센카쿠 열도 그때도 네. 일본에 히토류를 그냥 금지한 건 아니고 이제 준법 수출을 한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뭐 2, 3일 불법 만에 수출이었나요? 그렇게 갔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한테도 똑같이 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뭘 사겠다고 오면 다 심사하고 하는데 45일이 걸립니다. 우리 왜 지하철을 가끔 준법 투쟁하면 시간도 안 맞고 네, 네, 그런 네, 거랑 호주에서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통 5일에서 7일이면 오더가 들어오면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생산 라인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당시에 센카쿠 열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도 똑같은 문제를 당했고 중국이 진짜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중국의 히토류 광산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죠. 히토류는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개발해놓고 있어서요. 네. 개발을 많이 했고 그리고 소위 환경 파괴 또는 뭐 목숨 걸고 사실 재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대체제는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압니다. 이거를 진짜 써가지고 저렇게 갔을 때 적도 죽지만 나도 심각한 부상을 당한다. 네. 우리 손자병법에 나오잖아요. 1000명하고 네. 싸워서 이기려면 나도 800명 정도는 희생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이 대목에서 과연 이 상황에서 중국이 네. 할 필요가 있을까? 전략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디 총리가 왜 텐진까지 왔는데 베이징까지는 안 갔는지, 또 우리 언론들도 왜 3자 회담은 안 돼 있는지.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네. 나폴레옹이 그런 말 했대요. 적과 싸우려면 이렇게 떼어놓고 싸워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떼어놓기커녕 자꾸 모입니다. 자꾸 모이고. 그런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았는데 모이지만 연대하지만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군요. 지금 그걸 넘어가면 이제 1대1로 그 문제를 일으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봉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거의 그 핀셋으로 찝어서 하잖아요. 네. 너는 이거 안 되니까 25%, 너는 이거 안 되니까 39%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게 그 지금 보면 우리는 이제 15%로 이렇게 됐지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노선이에요. 나머지는 거기에서 다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게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 15% 하면 우린 선방한 거야. 저 나라도 저러잖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사실은 굉장히 높은 건데. 굉장히 네.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 나라가 모여서 또는 뭐 26개국 정상이 와서 막 이런 걸 하는 걸 바라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막 참다가 드디어 이제 어제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나 별 신경 안 쓴다. 막 이러다가 중국한테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니 2차 대전 전승절이라는 게 2차 대전의 승리를 그렇죠. 네. 기념하는 건데 어떻게 미국이 주도한 연합국이 한 건데 미국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냐. 사실은 이건 역사 수정주의라고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수립이 됐잖아요. 2차 대전은 언제 끝났죠? 45년. 45년에 끝났잖아요. 사실은 전승절하고 별 관계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그 이전에 그렇군요. 2차 대전 끝날 때 네. 중국은 없었네요. 중화민국의 네. 국민혁명군이 중일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지.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의 공산군이
국민당군을 이겨서 만든 게 중화인민공화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승절 행사 테마를 자세히 보시면 그게 45년 뒤군요. 그러면 46년부터 49년까지 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너희는 별 관계도 없는데 왜 전승절이야. 그래서 중국도 그걸 압니다. 알아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항일 전쟁 승리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킨 국가니까 우리가 어쨌든 항일 전쟁했지만 2차 대전 그 말미에 우리가 싸우지 않았냐. 37년부터 중일 전쟁을 하잖아요. 네. 그게 국공연합을 통해서 국민당군과 공산당군이 합쳐져서 싸운 거거든요. 그거를 역사를 이렇게 연장해서 공산당이 싸운 것처럼 포장을 한 거예요. 걔들은 저 중국에서는 이제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파시스트 전쟁을 한 적이 없죠.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은. 왜냐하면 그러네요. 49년에 생겼으니까. 그 중일 전쟁 때 그래도 미군이 좀 도와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또 좀 도와줬는데 우리 이야기는 안 해. 왜? 근데 재밌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애가 탄다는 게 약간 보여요. 아니 보통의 그 메시지를 트럼프 소셜 SNS에 올렸는데 보면 뭐 다른 매크로한 이야기를 할 텐데 뭐 이렇게 뭐 관세라든지 평화라든지 이런 이야기 할 텐데 왜 미국 이야기는 안 하지? 이런 게 나오는 그러니까 게. 그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CNN이나 BBC에서 네.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속된 말로 약 올리기 위해서 짠 판이다. 네. 그러면 자기를 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 소위 세계적 관심에서 사실은 이 전승절은 김정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승리자고 그러니까요. 네. 시진핑도 그 반서방 연대, 반미 연대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등극을 한 것처럼 됐잖아요. 실제로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러면 자기한테 오던 이런 소위 스포트라이트가 지금 이제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바심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이걸 지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건드린 그런 부분이 있다. 작년에만 중국이 러시아한테 사준 기름이 한 80조 원? 그래서 지금 중국의 에너지원 1위가 러시아가 돼버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우디가 네. 아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밀착 관계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서는 훨씬 더 가깝고 강한 연대가 이루어지겠구나 하지만 사실 그건 아니다. 동상이몽이죠. 네, 서로 동상이몽이죠. 특히 네. 이제 알래스카 회담에서 이제 푸틴이 소위 종전을 향해서 가는 얘기를 트럼프가 듣고 싶었지만 네. 푸틴은 그러지 않았죠. 원래 하던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을 우리한테 양보를 한다면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제든지 길은 열려 있다. 젤렌스키 보고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그러죠. 모스크바로. 모스크바로. 네. 이게 더 이상 트럼프 이런 게 아니고 네가 와라. 그럼 종전할 수 있다. 휴전이 아니고. 아유 자꾸 여기저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왕따가 되네요. 지금 이제 모양새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뭐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하죠. 네. 그 지금 어쨌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약간의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네. 좀 건드린 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사이가 소원했던 많은 국가 원수들이 모여서 친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 좀 해보죠. 중국과 멀어진 게 한 5, 6년? 네. 눈에 띄게 분명하게 멀어진 게 5, 6년입니다. 그리고 매우 의도적으로 우리는 매우 놀랐는데 러시아와 가까워졌는데 그 포석에 이렇게 하면 결국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포석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만약 이 정도 생각했다면 김정은은 정말 뭐랄까 지금 우리 언론이 그 뭐 국제적 고립아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다 뭐 이렇게까지 뽑았던데 뭐 그런 생각을 아주 안 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을 뒷배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육자회담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기대한 네. 그런 지원을 북한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불만에 차 있었죠. 불만에 차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맥스 미니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요. 최대 최소 전략.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데 최대한 적게 주는 겁니다. 그걸 너무 많이 주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집을 안 나갈 정도로 가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집을 안 나갈 정도로 주고 잠은 들어와서 자게 하는 이 메커니즘이었는데 참다가 집을 나가버린 게 러시아랑 한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가도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그러나 결론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 왜? 북한은 중국에서 갖는 나름대로 전략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우리가 사고를 좀 치고 그래도 중국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북한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미국도 견제하는 그런 세력인데 그게 전략적 완충지대란 말이죠. 그래서 전략적 부담이기보다는 말은 안 듣지만 전략적 자산인 국가예요. 그러면 김정은은 그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급해서 러시아와 관계를 맺고 러시아로부터 일부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탄 공급하고 안 되니까 이제 파병까지 해서 뭐 두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이 과정에서요, 포탄 생산하느라고 중국으로부터 철강 생산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북한이 작년에 3.9% 경제 성장을 했고요. 네. 올해 3.1%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성장률이 1%대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굉장히 그렇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 또 이런 부분에서는 상호 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중국과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미 대화를 문재인 정부 때 남북 대화를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걸 미국에 전달을 했고 그래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 볼 때는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한테도 속았고 남한한테도 속았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갈 때는 다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과 대화하면서 항상 이제 나중에는 속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중국에 가서 작전을 같이 짠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 방문한 게 전부 북미 회담을 앞두고 다 만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시진핑한테 자기가 설사 그럴 마음이 없더라도 트럼프가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상의할 수 있잖아요. 상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 같이 서는 것만으로도 북미 회담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레버리지는 그렇죠.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외교적으로 상당히 나름대로 준비된 그런 거를 한 게 아닌가. 거기다가 주해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네. 온갖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는단 말이죠. 물론 중국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주해가.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에 세습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북한만 지금 4대째 세습을 만약에 그야말로 하면 진짜 정상 보란 국가는 듯입니다. 아니죠. 보란 예, 듯이. 참. 맞습니다. 말씀 듣다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공교롭게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섰고 그때도 정말 푸틴, 시진핑,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해서 그때 뭐 백악관이 매우 그렇죠. 매우 안 좋았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렇게 중국이 판을 열어주는 것도 김정은 주인공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핵이 있다기보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그 위치가 매우 요충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지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자리에 한반도는 위치했을까? 이거 뭐 경제적으로도 보면 지원 바다 건너 지원 있고 G2 있고 G3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바꿔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땅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예전에 이제 책에 반도의 운명, 한반도는 왜 이렇게 가운데 낑겨서 이러냐고. 얻어 터지기만 네. 하나. 네. 근데 로마도 이태리 반도에서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네. 또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어쨌든 북한은 자신이 적어도 동북아에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전략적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국 보고 왜 그렇게 못하냐 너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중국이요. 한국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너희가 그 정도로 지금 중견국이 됐고 세계 5위의 군사력이고 뭐 이런데 왜 미국한테 이렇게 질질 끌려가냐. 사실 올해 들어서 CCTV가 한국의 군사력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국이 이제 뭐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 저거 한국이 막강한 나라구나 그런 것도 있지만 저렇게 무기가 좋은데 왜 미국하고 같이 있지? 너희 이제 니네 혼자 가도 돼. 네. 이런 주어 겁니다. 남북 문제, 한중 관계, 한미만 해결돼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서로 다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펼쳐서 세게 나갈 부분이 뭔지 아니면 협력할 부분이 뭔지 이런 거를 이제 외교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늘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해서 해결이 되면 선택을 하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나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런 거냐 하면 이제 그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모양상 정권이 들어서면 아, 저기는 친중이야. 저기는 친미야. 그럼 이상한 방정식이 형성이 됐잖아요. 네. 친중, 반미, 반미, 친중. 이분법적으로 막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렇게 칼로 무 베듯이 딱딱 잘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이 대통령도 특히 이제 뭐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관세라는 당연히 매우 그렇죠. 불리한 네. 상황이니까 안미 경중이 이제 더 이상 어려워졌다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교수님 관련해서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그 좋은 표현을 들은 게 있어요. 미국과 가까워져야지. 그건 우리에겐 숙명이야. 그런데 중국과 멀어지면 안 돼라는 네. 말. 그래서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되면 전략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보세요. 미국과의 전략 가치도. 예, 네. 다 양쪽이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 왜 북한을 끌어안았을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아, 우리가 뭐 핵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상대적으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특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킨다고 중국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반미 전선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전략적 자산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부른 거거든요. 그러면 전략 가치라는 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미중사에서 누구를 단순하게 택한다면 택할 수 있죠. 일본 같이. 네. 우리는 요즘 미국에 일본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않지만 네. 올인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북한이라는 이질적 집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남북 문제도 그렇고 중국한테도 중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너희 이제 그 정도 국력이면 과감하게 그러니까 배팅을 우리한테 해라. 우리랑 하는 게 좋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우리도 얘기를 해야죠. 시 주석이 그렇게 평화가 중요하고 국제사회가 다자주의로 가야 되고 그런데 가고 싶은데 저 북한이 계속 위협을 하니 네. 저 부분을 좀 어떻게 여러 나라가 좀 나서서 이걸 좀 관리를 해주는 형태라도 비핵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옛날 이야기지만 지난 과거를 보면 우리와 한참 관계 좋을 때도 우리를 굉장히 우리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중국에 투자할 때도
갑자기 등을 싹 돌린 건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들이 판단할 때 전략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이제 달라졌죠. 왜 그런 것 달라졌냐 같아요. 하면 이 국제 공급망이라는 게 혼자서 가서 되는 게 아니고 물건도 만들어야 파는 거죠. 만들어야 파는데 미국이 안 사면 다른 나라에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를 또 찾는 겁니다. 근데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지금 한 120개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지구상에 나라가 200개인데 120개국이 애매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다 이끌고 가려면 중국도 분명히 거기서 그 국가들을 내가 깃발을 들었는데 그 국가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따라오라고 그러면 안 따라가죠. 네. 왜? 미국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런 전승절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를 선보이고 세계적 국가가 됐다라고 이제 내가 또 다른 축을 형성해서 국제 질서 재편을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으면 저것도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하게 해준다면 그러면 국제사회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미국을 추종하는 그게 이제 중국이 싫어하는 진영 논리인데 공급망을 놓고 봐도 중국 쪽과 관계를 강화하는 게 경제나 네. 공급망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도 있을 거고 미국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국가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아쉽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간 등을 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시스템으로 구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럼 중국이 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전승절은 이벤트잖아요. 네. 거기서 실질적으로 얘기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 실행이 되려면 지금과 같이 말만 가지고 하는 상황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중국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쇼에 머무는 거죠. 네, 네. 네. 이번에 전승절 관련 메시지 중에 인류가 다시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 중에 인류가 다시 전쟁이냐 평화냐 갈림길에 섰다 메시지 매우 셉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몇 줄 지나서 보면 불가피할 선택이 온다면 중국 민족은 무력 앞에서 뭐 용감히 맞섰다든가 무력을 피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맞습니다. 나와요. 누가 봐도 미국을 향한 건데. 계속 일방주의 네. 그리고 미국의 편에 서라는 메시지 그리고 군사적으로 인도태평양 안에 인태 전략을 펼치면서 중국을 가둬놓으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열병식에서 보여준 최신 무기들이거든요. 네. 우리도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인 압박이 온다면 피하지 않겠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미국한테도 보내고 내가 대담하게 미국과 맞서고 있으니 나의 편이 되어달라는 네. 다른 국가에 대한 메시지도 보내는 거죠. 이런 메시지만 보면 진짜 담벼락을 걷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전쟁 이런 이야기가 다시 또 중국 같은 큰 나라의 정상의 메시지에서 나오니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 뭐 좀 얻어갈까요? 예를 들어 우리 언론은 이제 흔히 원산 관광에 중국인들이 들어와 주면 그거 뭐 거대하게 지어놓고 올 사람도 없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아마 가장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걸 겁니다. 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 지구라고 이제 이름이 돼 있는데 이게 한 2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는 프로젝트로 계획이 됐는데 지금 국제 제재를 받고 있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열차들이 다 끊겼고 그거를 이제 복원을 해야 됩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을 운행하는 열차 중에 이제 국제 열차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하루속히 복원을 해서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부분의 협력은 소위 뭐 이중 용도 물품이 간에 만에 사실 원산 갈마지구 지을 때도 껍데기는 아주 일찍 완성을 했는데 내장재를 북한이 구하지를 못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네. 결국은 그런 거를 피하려면은 관광업이라는 거는
국제 제재를 피하면서 경제를 나름대로 돈이 돌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업 분야예요. 관광 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복원 또는 거기에 중국의 관광객들이 대량으로 오는 이런 형태를 지금 얻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다. 사실 열차 타고 가고 그러는 거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네. 중간에 가다 서서 뭐 또 중국이 자랑하는 뭐 어딜 가서도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양자 간에 뭐 교류 얘기도 좀 하고 이런 또 장점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소위 혁명 성지도 가서 소위 뭐 중조 우위도 다룰 수 있지만 보고 싶은 부분을 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차를 타고 또 가는 면이 지금은 있거든요. 아예 그러면 전기 열차 편이 중국과 북한 없는 사이는 거죠. 끊어져 네, 있습니까? 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국제 열차는 오. 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죠. 일부 뭐 화물 열차 이런 건 재개가 됐는데 네. 이제 이 아. 관광이라든가 여객 이런 것들은 활성화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차가 다니고 기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녀야 뭐가 그렇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우리가 중국을 가려고 그래도요. 북한 영공을 지나가면 금방 가잖아요. 네, 네. 우리 우리 안종근 의사 하얼빈이 이렇게 지도 놓고 보세요. 제주도랑 비슷해요, 거리가. 그런데 이걸 삥 돌아서 가잖아요. 그럼 영공의 그 통과료를 내겠다. 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든가 중국 철도와 우리 남한과 연결하는 네. 이런 철도 구상 이런 것들도 그래 동서동 모델을처럼 그래 북한을 지날 때 뭐 철조망을 하든지 네. 아니면 밖이 안 보이게 커튼을 치고 가든지 그렇게 해서 물류 비용을 내고 갈 테니까 그러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북한이 그 부분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류가 안 이루어지면 필요성도 약해져요. 그 사실상 지금까지도 꽉 막혀 있는 그렇죠. 거네요. 지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열차조차도 전기편이 없었군요. 네. 우리는 북한과 시간이 오늘 교수님 제가 3분 먼저 다음 방송에 있으셔가지고 3분 먼저 보내드려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평면적으로 보면 자꾸 멀어집니다. 더 다치는 느낌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중국, 러시아와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겠다. 논리적으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미경중.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랑 안 하겠다는 거야? 사실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든. 안보든 경제든 이전과 같은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한국의 발전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국방비도 올리고 네. 그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경제도 약간 그런 프레임으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사실 한중 간에는 그 협력보다는 경쟁하는 부분이 더 많아서 과거와 같이 중국 경제에 완전히 경제는 중국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프레임 자체를 기존의 패턴과는 좀 다르게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마주 앉아서 그럼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고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서 가는 게 훨씬 빠른 거죠. 옛날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가지고는 옛날에 니네 이랬는데 왜 갑자기 요즘 와서 그러는 거야. 우리도 똑같이 중국한테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네. 옛날에는 우리께 필요했던 게 지금 중국 우리께 안 필요한 게 너무 우리 거 많아졌잖아요. 가져다가 조립해서 팔던 중국은 이미 그런 거 아닌 끝났고요. 거죠. 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 협력할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찾아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중요하고 정치, 군사, 안보, 외교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네.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유일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중국과 북한한테 또 다른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마저 포기해버리면 이제 하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네. 이런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우리가 미국하고 이제 좀 멀리하고 중국한테 올인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중국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 이제 갈 데도 없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외교라는 게 발표는. 참 그러니까 남녀 관계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자 방정식이 시작이 됐고 그렇다면 그거를 지금 전략적으로 잘 놓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기점이 됐으면 좋겠다. 마침 전승절이나 네. 이런 걸 보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3프로TV라 늘 경제적 관점에서 이 돈의 관점에서 중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과의 주석과의 관세 전쟁을 보거든요. 지정학적 관점에서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관세 전쟁. 그 네. 관세 전쟁 일단 또 한 90일 유예된 지가 한 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 초 그죠? 2일인가 두 이제 달이나 남았나요? 네, 이제 두달 남았군요. 결론을 네. 내야 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릇을 깨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릇을 깨는 거는 둘 다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 네. 거죠.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여러 경제학자들한테 비판받는 이유가 세계 경제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거다. 이 국제 비교 우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어느 일국의 일방주의로 자꾸 왜곡시키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우리가 그걸 지킨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완벽하게 어느 일방의 승리로 끝나기 어렵기 때문에 산업별, 업종별, 분야별 이런 데로 대책을 세워서 중국과 협력할 건 하고 미국과 협력할 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딱 잘라서 이제 중국은 끝났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중국은 우리의 시장이 아니다. 아이 그거야 지금도 교역의 20%를 중국화 하는데요. 당연히요. 네. 그리고 미중도 싸우면서 하잖아요. 그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은 타결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 보시기엔 되긴 될 거다. 큰 틀은 타결을 할 건데 네. 계속적으로 그 내부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이 계속될 거다. 그리고 어디도 물러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년 되면 2년이 네. 되는 거고 이제 그 소위 중간 선거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중국은 버티기로 가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택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 특히 제조업 역량 이걸 유지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독립, 독자성 이걸 네. 확보하는 데 애를 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야를 좀 주목을 해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3분 먼저 보내드려야 되는데 2분 남았습니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의 설명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